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22강 18 중개수수료 및 실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수수료가 제일 핵심이죠. 공인중개사가 일을 했을 때 바로 그 보수가 중개수수료입니다. 실비는 중개 업무 하는 도중에 꼭 실제 소요된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개는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자, 그럼 보면 일단 갑이 있습니다. 자, 중개수수료가 어떻게 청구가 되는지 보자고요.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자, 매도인 갑이 있고 물건을 파는 측입니다. 재산권을 이전하는 측, 주택을 이전하면은 갑이 매도인입니다. 항상 우월적 권리에 있는 사람을 갑이라고 호칭을 한다. 편의상. 을은 매수인입니다. 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만나서 거래할 경우에는 돈 대금 지급을 을이 갑의 집에 가서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둘이 직접 거래한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는 경우는 가운데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갑이 먼저 중개업자에게 매도 의뢰를 합니다. 자, 매도 의뢰. 이 매도 의뢰라는 게 바로 중개를 의뢰한 거예요. 내 거를 좀 중개업자 당신께서 좀 잘 팔아 주십시오. 가운데서 이 계약을 잘 성사되게 중개를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을이 역시 을도 매수 의뢰를 합니다. 내가 사고 싶은데 좋은 물건 있으면 나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자, 이 매도 의뢰와 매수를 뭐라고 그런다? 중개 의뢰라고. 이게 바로 이것들이 중개를 의뢰한 겁니다. 중개 의뢰. 자, 이 중개 의뢰 방식은 일반적으로 요것도 역시 중개 의뢰입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일반 중개 계약이라고 있었어요. 일반 중개 계약. 그리고 또 하나는 전속 중개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전속 중개 계약. 일반 중개 계약하고 전속 중개 계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두 개 다 공동 임의 규약이에요. 임의. 그 둘이 상호 협의해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 간에 상호 협의해서 서로 정하는데, 일반 중개 계약은 여러 명의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빨리 거래를 성사시키면 그게 성립되는 일반 중개 계약이고, 전속 중개 계약은 전속 중개 계약의 체는 이미 규정이지만, 전속 중개 계약을 하기로 하는 순간 중개업자는 전속 중개 계약서를 써야 돼요. 반드시 법에서 규정된 법정 서식대로 하고, 그 법정 서식에 의해서 요 갑과 전속 중개 계약을 했을 경우에, 그 경우에는 을과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중개 계약서 쓰고 매도인 측의 물건에 대해서 정보를 7일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7일 이내에 전속 중개 계약 같은 경우.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 요 7일 요거 나왔을 때, 그때 우리가 한번 7등신 인자 정리한 게 있는데, 7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거. 7등신 인자 등 전연 해서 7자 정리할 때 항상 개설 등록 신청일로부터 등록 통지 7일 이내, 시험위원 5명부터 7명 사이, 그리고 인장을 변경했을 때, 인장을 처음에 등록할 때는 업무 개시 하기 전에만 하면 되지만 중간에 변경했을 땐 7일 이내 변경, 자격 취소됐을 땐 자격 취소일로부터 취소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 등록 취소된 경우 등록 취소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 자,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 중개 대상물의 정보 공개 7일 이내.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괄신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수 교육 받기 7일 전까지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얘 7일인데 이렇게 일반 중개나 전속 중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중개 계약을 맺었을 때, 이렇게 중개 계약이 체결되면 일반 중개든 전속 중개 계약이든 중개업자는 보수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보수에 관한 약정을 꼭 청구해야만 수수료를 청구한다가 아니라, 보수에 관한 거 얘기 안 해도 암묵적으로 중개수를 줘야 된다는 걸 사회적으로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더라도 수수료를 청구한다. 자, 지금 중개 의뢰된 경우에, 자,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첫 번째,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어도 중개수수료
청구는 발생합니다. 가능합니다. 청구가 가능하고, 두 번째, 중개 수수료 청구권은 언제 발생하냐면 바로 중개 의뢰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의뢰 계약 시에 이미 이렇게 의뢰 계약했을 때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행사. 이게 발생을 한 거지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행사를 하려면 이 중개에 꼬신 거래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중개업자의 노력에 의해서 중개업자의 중개하는 일, 그게 원인이 돼갖고 결과적으로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한 거예요. 자, 매도를 하고 세금을 지급하고, 자, 거래가 이루어졌죠. 중개업자의 노력으로. 자, 이렇게 거래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거래 계약, 임대차 거래든 매매 거래든, 자, 거래가 체결됐을 때, 거래 계약이 체결됐을 때, 이때 중개 수수료 청구권 행사하는 거예요.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지. 청구하는 게 청구권. 요때 행사하는 거예요. 요때. 일반적으로는 그 중개 의뢰할 때 2분의 1 주고 거래 성사될 때 2분의 1 주고 그게 맞아요 사실. 근데 실제 실무에서는 의뢰할 때 돈 안 줘요. 왜? 대부분 일반 중개 계약에도 누가 할지 몰라. 전속 중개 계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서로 당사자 약정으로. 근데 일반 중개 계약은 중개업자 다수의 중개업자에게 매도 의뢰도 하고 매수 의뢰를 하기 때문에 누가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돈을 달래는 입장도 아니고 수수료를 미리 주기도 뭐합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안 하면 돈을 달래야 되는 판이니까. 대부분은 거래 계약을 체결해서 거래 계약서 쓰는 날 다 완료가 됐을 때 그때 돈을 줍니다. 자, 그리고 중개업자가 노력을 해서 중개를 해서 거래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음날 주기로 했는데 그 다음날 둘의 문제로 중개업자에게는 어떤 고의 과실이 없어. 둘의 어떠한 그 개인적인 문제로 해제되거나 또는 뭐 채무불이에 돈을 안 준다든가 이래갖고 해제가 또는 무효 취소됐을 때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로 이 계약이 깨졌을 때 그때는 돈 받을 수 없어요. 돈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이제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 중개수수료 청구권의 발생 요건. 자, 발생 요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이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발생하는가? 첫 번째는 중개 의뢰 계약이 존재해야 됩니다. 중개 의뢰 계약. 이렇게 중개를 의뢰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요거는 문서로 쓰는 계약도 가능하고 말로 구두로 하는 것도 다 가능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거래 당사자 간 계약이 성립을 해야 돼.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절대 발생을 안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인과관계. 즉 중개업자의 중개하고 그리고 거래 사이의 인과관계, 즉 중개업자의 노력, 중개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요 세 가지가 있어야만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발생한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발생하는 요건이 있다 하더라도 소멸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멸. 자, 이게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소멸하면 세 가지 경우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이에요. 중개업자가 의도적으로 잘못하든가 아니 어떠한 과실, 주의를 부주의하게 해갖고 과실이 일어나서 거래가 무효 취소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청구할 수 없고, 두 번째는 거래 이전에 중개 의뢰를 철회한 거예요. 중개 계약이 해지된 거죠. 매도 의뢰를 했다가 거래되기 전에 나 매물로 내는 거 회수합니다 하면 계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이 사람은
그러니까 거래계약 이전에 중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소멸을 하고, 세 번째는 중개 완성 전에, 중개를 완성한 직전이었는데 중개업자가 등록 취소돼 버린 거야. 등록관청이 너 저번에 잘못했기 때문에 등록 취소한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무등록 중개업자에 등록 취소된 순간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수수료 청구권이 없습니다. 이게 등록 취소됐을 때 그런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청구권에 대한 대략적인 계략적인 모습과 청구권 발생 요인, 그리고 소멸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중개업자의 보수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그 중개 수수료의 보수 유형이 있는데, 어떤 유형을 띠냐 하면, 자, 이 중개 수수료 유형이에요. 유형. 이건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유형 같은 경우는 실제 실무에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 유형은 중개 수수료. 첫 번째 대부분 보편적으로 중개 수수료를 받습니다. 중개 수수료. 이건 중개 완성에 대한 대가예요. 즉 거래 계약이 체결됐을 때 받는 거고, 두 번째는 전시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전시 수수료. 즉 매물로 홍보. 이건 주로 매도인 또는 임대인 쪽으로부터 받는 건데, 거래 계약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매물 홍보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홍보에 대한 대가로.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에 이중 청구가 금지가 돼요. 만약에 두 개를 동시에 다 한다면 둘 중에 하나만 받아야 돼요. 전시 수수료만 받든가 중개 수수료만 받든가. 중개 수수료가 훨씬 값이 셉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전시 수수료는 안 받아. 그냥 전시를 해줘. 매물이 있습니다 하고 전시를 해주지만 중개 수수료는 받습니다. 두 개 동시에 쓸 경우에는. 자, 실무에서는 결국 중개 수수료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전시 수수료 물건 홍보해주고 돈 받는다. 대부분 사기꾼이야.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 갑이 매도인인데 중개 수수료 좀 아끼겠다고 본인이 생활정보지 같은데 광고를 해요. 그러면 전화가 옵니다. 띠리리 하고, 자기가 물건 팔아줄 테니까 누군지 몰라. 누군지 모르는데 전화를 해서, 그 물건 팔아줄 테니까 그 물건에 대한 그 가격, 금액을 공적 기관을 감정을 받아야 된다고, 몇십만 원만 입금하래. 그러면 자기가 바로 팔아주겠대. 다 사기꾼이야. 이런 것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다 사기꾼. 예. 왜 깜빡 속는 경우가 많아요. 중개 수수료 좀 아끼려다가 바보짓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이 중개 수수료 유형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실비예요. 실비는 실제 소요된 비용입니다. 실비. 이건 권리관계를 확인한다든가, 권리관계, 그러니까 토지의 그 면적 같은 거, 그리고 진짜 토지 소유주가 누군지 등기부등본 띄워보고, 이런 실비를 얘기하는 건데,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같은 거는 매수인 측이, 그리고 중개 대상물이 토지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중개업자가 거기까지 가봐야 돼요. 그럴 때는 매도 의뢰인 또는 임대 의뢰인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유형은 이렇게 세 가지고, 이중 청구는 못한다. 자, 중개수수의 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개수수의 범위. 자, 요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율. 몇 프로나 받을 수 있냐. 자, 주택. 먼저 첫 번째. 주택을 보겠습니다. 주택하고 주택 이외로 나뉘어요. 크게 두 개는 주택이 있고, 두 번째는 주택 이외.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개수수료는 똑같아요. 주택이든 주택 이외가 토지든 건축물이든 쌍방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쌍방. 양쪽. 매도측, 매수측, 임대측, 임차측. 쌍방. 양쪽으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매도 의뢰인은 A 중개업자가, 매수 의뢰인은 B 중개업자가 있으면, 매도 의뢰인은 A 중개업자에게만 중개수수료 주면 돼요. B하고는 상관이 없고, B 중개업자는 매수 의뢰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공동중개하면. 자, 이제 혼자 다 했을 때, 양쪽을 다 물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걸 쌍타라고 그러고, 한쪽만 하면 일타라고 그러고, 이제 전문 용어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주택이 이제 중개가 완성이 됐어요. 주택의 중개가 완성이 되면, 수수료는 시도의 조례로 정해요.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로 정하는데,
상한율을 법에서 규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상한율 어떻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냐면 그 매매 교환, 매매나 교환 같은 거, 매매는 대금을 지불하는 거고 교환은 물건과 물건의 재산권을 이전하는 겁니다. 자, 매매나 교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단위가 크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임대차보다는 임대차하고 비교했을 때, 자, 임대차 이게 둘로 나뉘는데 매매 교환은 거래 금액의 0.9% 이내에서 시도 조례를 정한 걸로 하고 임대차는 0.8%입니다. 8% 이내. 근데 제가 볼 때 실무적으로는 보통 0.4%에서 0.5% 왔다 갔다 합니다. 두 개 다. 두 개 다 0.9%, 0.8% 이내에서 시도 조례를 정해주니까. 자, 주택 이외의 경우에는 그때는 주택 이외는 매매, 교환, 임대차 구분 안 합니다. 그냥 쌍방으로 받고 거래 금액의 0.9% 이내. 자, 0.9% 이내인데 요게 단서 조건이 있어 법률에.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쌍방 서로 상호 협의해서 정합니다. 능력 있는 중개업자는 0.9% 다 받는 거고 없으면 0.2%, 3%도 받는 거예요. 0.3%도.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요 두 개가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요 세 번째 게 잘 나와요. 세 번째 게. 어디냐 소재지가 다른 경우 소재지가 달라. 다른 경우 무슨 소재지가 다르냐면 이거는 중개 대상물. 자,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하고 중개 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했어요. 어떤 토지를. 자, 토지를. 갑의 소유야. 근데 이 토지가 이 구역, 같은 시도 안에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서울이고, 이 두 사람은 서울에 있고, 이거는 강원도에 있어요, 강원도. 그러면 조례가 다르잖아, 조례가. 자, 소재지가 다른 경우, 조례가 다르잖아요. 주택 이외의 경우, 0.9% 이내. 만약에 이게 토지가 다 주택인 경우에, 자, 주택으로 봅시다. 주택인 경우에 쌍방부터 매매니까 0.9% 이내에 시드 조례를 정하는데 강원도 쪽의 주택에 대한 조례하고 서울의 조례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뭘 기준으로 할 것인가? 뭘 기준으로? 매수인은 강원도 사람일 수도 있고 서울 사람일 수도 있고 인천 사람 누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중개 대상물과 사무소가 다른 경우에 보통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을 성사시키면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 씁니다. 중개사무소에서. 그럼 어디가 기준이겠어요? 중개사무소가 기준이지. 중개사무소가. 계약서 쓰는 곳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물건의 기준이 아니라 이런 사무소, 중개사무소 소재를 관하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르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분사무소면 분사무소 시도조례. 사무소,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그쪽 기준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기준이 아니라 사무소 기준이라는 거.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지문을 살짝 바꿔서. 다음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수수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맞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 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 대상물 소재지의 시도조례에 따른다. 그게 틀린 지문이야 바로. 그런 식으로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요 소재지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 쓰는 곳을 생각하면 돼요. 계약서 어디서 쓰더라? 중개사무소 소재지. 그럼 거기는 조례에 따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택의 면적. 자, 요게 주택인지 주택 이외인지 이렇게 조례가 지금 약간 다르잖아요. 그러면 규정도 다른데 주택의 면적에 따라서 이게 주택인지 주택이 아닌 것인지 주택인지 상가인지 결정하기가 애매한 경우에 공인중개사법은 어떻게 수수료를 정하냐 면 자, 주택이 있고 한 건물 안에요. 겸용주택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택이 있고 주택 이외의 부분이 있어요. 주택이 아니야. 주택 이외의 부분. 자, 이외의 부분이 있을 때 주택이 면적이 같거나 큰 경우, 즉 주택이 2분의 1 이상이란 얘기죠. 2분의 1 이상. 이런 경우에는 다 주택 중개 수수료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인 경우, 즉 2분의 1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럴 때는 주택 이외, 주택 외에 중개 수수료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반을 포함해서 이상이냐, 그 미만이냐,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2회가 되는 거고, 2분의 1을 넘을 때 주택이, 그때는 주택의 중개 수수료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중개 대상물 중에 주택 같은 경우는 수수료표가 다 있어요. 붙여야 돼. 우리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게시 의무 있잖아요. 등, 수, 자, 보. 등록증 게시해야 되고, 수수료 요율, 실비 요율, 한도액 다 게시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보증 설정 원본 다 이거 게시를 해야 돼. 보기 좋은데 내는데, 이 주택 이외에 수수료 같은 경우는 상호협의라고 돼 있잖아요. 상호협의. 그러다 보니까 요게 그 0.9%를 초과해서도 협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개수수료 실비의 요율 및 한도의 표를 반드시 명시 보여줘야 돼. 보이는 데다가 반드시 붙여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판례에서 이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았을 때, 자, 초과해서 받았을 때 어떻게 되냐? 중개수수료가 법에서 방금 이렇게 요율을 다 정해서 시도 조례로 정해졌는데, 중개수수료를 받았어요. 자, 이제 중개수수료를 받았는데, 여기가 상한선이야. 자, 상한선. 여기까지 받아야 되는데, 이거 초과해버린 거예요. 요 초과. 이건 초과분. 중개수수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되냐? 판례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초과분만 무효야. 자, 무효란 얘기는 중개 의뢰인이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 돌려주세요. 돌려줘야 돼요, 이거는.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내나 그러면 줘야 돼. 자, 그리고 이게 초과했을 땐 영수증이 있으니까 상대도 달래는 거야. 다.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업자에게 중개 의뢰인이 달라 그러면 조용히 돌려주는 게 좋아요. 그거 안 주고 버티면 이 사람이 소송을 한다든가 등록관청에 고발을 하게 되면 요 초과분 당연히 줘야 되고,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 비용도 물어줘야 돼. 이 사람이 쓴 변호사 비용도 물어줘야 되고, 문제는 이 그 금지 행위에 위반이 된 거기 때문에 수수료 위반은 금지 행위 위반이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벌금형 이상이 되면 등록 취소야. 3년 동안 중개업에 등록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초과분을 받았더라도 상대가 말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하지만 상대가 달라 그러면 돌려주는 게 좋습니다. 예, 뭐 고집필 부분이 아니에요. 자, 판례에 분명히 이 초과분은 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았을 때는 초과 부분만 무료예요. 자, 그리고 요 한도, 요거는 유효야, 유효. 요거까지 돌려줄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거 받은 거니까. 자, 그리고 중개수수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중개수수료 규정이, 이 수수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그 권리금 같은 거. 자, 이제 상가를 우리가 임대차 하면 돈 내는 돈이 두 개. 하나는 보증금. 이건 주인한테 내고 나중에 받아가는 거예요. 보증금. 또 하나 권리금이라는 게 있어요. 권리금. 즉 이전에 그 상가에서 일하는 사람, 이전에 그 상가에서 상업으로 행위를 하는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그 영업을 하면 노하우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한 대가로서 3개월 이익금 정도를 줍니다. 보통 권리금을. 경기가 안 좋을 땐 권리금을 안 받고 거의 대부분. 이 권리금하고 보증금은 다른 거예요, 성격이. 주인에게 권리금을 줬을 때는 나올 때 받을 수 있지만, 주인이 아니라 그 먼저 일하던 사람에게, 먼저 임차인에게 줬을 때는 권리금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은 수수료 규정에 당연히 적용이 돼요. 요거는 중개수수료 상한선 요율이 적용되는데, 이 권리금은 수수료가 적용이 안 돼. 법정 수수료 금액, 한도액이 적용이 안 돼. 이거는 서로 상호해서 받으면 되고, 초과해서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 중개수수료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중개수수료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중개법인. 자, 중개법인이 있어요. 법인인 중개업자를 중개법인이라고 합니다. 중개법인이 중개업을 했을 때는 당연히 중개수수료 요율을 받는데,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의거해서 경업 제한 의무에 의해 갖고
중개법인은 반드시 이 업무만 해야 된다 하는 게 있어요. 한 6가지 정도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 분양 대행업이라든가 아니면 콜센터업 뭐 이런 것도 부동산 관리 대행 같은 거 했을 때, 그거는 중개 수수료하고 중개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상호 의뢰인하고 중개법인이 서로 상호 협의해서 수수료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보수를. 그거는 중개 수수료 규정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중개 수수료 및 실비에 대해서 1편, 다음 시간에 그 뒷부분 중개 수수료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하는 것들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22강 18 중개 수수료 및 실비 앞부분을 배웠고, 다음 시간에 계산 문제 같은 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